이 현장의 전기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천쪽에서 이제 불경을 가지고 넘어왔을 때 황제가 엄청나게 이제 환대를 하고 엄청 국가적으로 띄우거든요. 띄워가지고 막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약간 미심쩍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당 자한삼장법사전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가 자꾸 환속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황제는 현장을 대덕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제 전공 분야가 요 지점인데요. 왕권 친화적 승단과 지론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론종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14종이라고 했을 때 지론종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지론종이 뭐냐면은 십지경론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십지경론을 소위경론으로 하는 북조의 6세기에서 한 100년 정도 있었던 집단이 지론종이라고 불립니다. 지론종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형성 과정도 재밌고 한데 요 시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패불 후에 이제 효문제 시대부터 북위에서 이제 패불의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석담요라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승통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국가의 관리이자 불교 승려로서 같이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불교의 관리가 본격화되어지면서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조차도 이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5세기 중후반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당연히 번역 사업도 다시 시작이 되겠죠. 번역 사업도 다시 시작되고 다시금 남북조 시대의 불교 연구의 중심지가 이 북조, 낙양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위의 수도였던 이 낙양에 얼마나 불교가 융성했는지는 낙양가람기라고 하는 사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 개의 사찰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마치 정말로 불국토인 마냥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야말로 불교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융성하게 된 또 배경은 뭘까요? 융성하게 된 배경은 대개의 경우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기부터 뭐라 그래야 돼? 뭐 정확하게 이것이 요인이다 뭔데 남조고 북조고 간에 황제들이 좀 진심으로 불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황제들이 진심으로 불교를 믿기. 대표적으로 양무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양무제는 정말 진심으로 불교를 신앙했던 사람들이고 효문제도 그 시기에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기부터는 진짜로 신앙으로서 불교를 가진 황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효문제도 그런 인물이었던 걸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윙깡석굴 같은 걸 치는 거예요. 윙깡석굴은 이 담요가 주도해 지은 석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거대한 석불들을 지으면서 석불들의 얼굴에 이제 황제의 얼굴을 박아놓는, 역대 황제의 얼굴을 박아놓으면서 또 그것 자체가 단순히 그러니까 정치 행위가 아니라 진짜로 불심의 발현으로서 하는 거죠. 그 불심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이 선무제, 탁발각의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지론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지론종의 소위경론이 십지경론이라고 하는데, 이 십지경론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화엄경의 십지품 있지 않습니까? 십지품이 원래 인도에서는 다샤보미카 수트라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경전으로 유통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가 십지경론이에요. 근데 이 십지경론과 관련돼서 이 선무제가 너무나 이렇게 이 경전을 번역하고 이것이 출판된다는 거에 있어서 막 설레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막 설레해요. 막 자기가 막 빨리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들, 그리고 내가 이 역경 작업에 직접 참가해가지고 공덕을 받겠다라고 하는 설렘이 보입니다. 막 십지경론 번역하는데 선무제가 와가지고는 야, 나 한 번만 써보면 안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직접 마주해서 막 받아쓰기도 합니다. 이 공덕을 짓는구나 막 이러면서 받아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십지경론이라는 것은 이 선문제라는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요거 번역해줘라고 한 경전인 거예요. 이 속고승전 1권에 또 다른 구절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 보리류지라고 하는 인도 역경승이 십지경론을 번역할 때 주도한 역경승 중에 한 명인데, 이 기술의 보도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전하니까 이제 항상께서 친히 그윽한 문장을 구사해서 맙서서 막 휘두르는 겁니다. 막 이 십지경론을 번역할 때, 야, 나 영광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경론이라는 경전 자체가 왕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했던 경전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재밌죠. 애초에 십지는 사실은 앞서 보았던 보살영락 본업경에서 나왔던 화엄의 42계의설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됩니다. 대개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를 현위라고 하고, 십지부터는 성인의 지위라고 해가지고, 이 십지가 보살의 이제 가장 최종적인 어떤 단계죠. 이 무구지만 하더라도 이제 깨달은 뭐라 그러지? 무생법인을 얻은 상태고, 묘각지는 이제 부처니까 요거는 이제 아직 깨달음으로 넘어간 상태고, 이 마지막 파이널 단계의 이 십지에 대한 논의들이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담요가 활동하던 시기에 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부법장 2년 전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의 어떤 전승 과정을 다룬 책을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바수반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수반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경장을 널리 통달해서 많이 들은 것과 지혜 변제 등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자기를 장엄하였으니 일체 수다라의 뜻을 잘 알아서 분별하고 자세히 말아서 널리 중생을 교화했다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수반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수반타의 원어는 바수반도입니다. 바수반도가 누군지 아시죠? 세친. 물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친은 유가행파의 세친이 아닙니다. 유가행파의 세친이 아니고, 원래는 이쪽 서리체우부 쪽에 또 동명이인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북위에서는 바수반타는 사람이 일체 수다라를 잘 해설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십지경론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친입니다. 그리고 이 십지경론을 번역한, 제가 아까 보리류지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리류지가 스스로 이 기록을 전해요. 금강선론이라고 하는 보리류지의 일종의 강의록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륵세조는 연부지의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서 금강경과 지지론을 짓고 무장의 비구, 아상가, 무착입니다. 무착비구에 부착해서 유통하고, 또 다시 이것이 논주천친, 이 논주라는 것은 십지경론의 주인 논주천친입니다. 미륵, 아상가, 천친, 세친. 그리고 이 사람이 금강선 무진이 성제에서부터 보리류지에게 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의 전승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륵에서 무착을 거쳐서 세친에게서 유가행파가 전승되었다는 기록은 이전에 없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이걸 알고, 이 전승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갖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십지경론은 십지에 대한 논서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유가행파의 논서입니다. 유가행 유식학의 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십지경에 대한 해설을 받은 게 아니라 십지경론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동아시아에 유식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구절이에요. 십지경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삼계유심 들어보셨죠? 삼계는 실체가 없으니 다만 한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 세친의 유식 이심론에도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삼계는 실체가 없고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리류지역 십지경론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러한 범부, 이와 같이 전도된 이들은 항상 알라야식과 아다나식에서 해탈을 구해야 하면도 아와 아소에서 해탈을 구하니,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대치하기 위해서 이 보선은 이렇게 생각한다. 삼지는 실체가 없으니 다만 한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까지는 알라야식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한문으로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권능가에 보면은 장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별도로 아리야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최초 이 3개는 일심이 짓는다는 구절을 알라야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딱 인디케이팅 한 게 십지경론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유식학의 심식설들이 동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죠. 최초 황제가 자신의 취향으로 선택했었던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가 유식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재밌어요. 제가 정리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북조에서 나름 승통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거칠게 네모친 부분들이 그 사서 속에서 십지경에 대한 주석서를 지었다라고 돼 있는 사람들만 이제 대충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북위에서 승관, 즉 국가에 귀속된 관리로서 일한 사람들이 십지경론이 나오고 나서 거기다가 다 해설서를 씁니다.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왕이 이렇게 책 하나 내면은 신하들이 막 받아가지고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설서 달고, 그 짓을 똑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후대뿐만 아니라 동시대에도 다른 데서 봤을 때, 북조는 십지를 연구하는 곳, 지론사라는 말이 나와요. 땅지자에다가 론론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지론사, 십지론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뉘앙스가 풀풀 풍기는 이 현상이 실제로 그 당시 북조 불교계에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교냉 같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론종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하나의 학파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많은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법계연기라는 말 지론종이 처음 썼어요. 법계연기라는 말 지론종이 처음 썼습니다. 육상설 주목한 것도 지론종이 처음으로 주목한 거. 왜냐면 육상설 자체가 십지경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론종 자체를 볼 때 약간 원시화엄종이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의 배경에는 빨리 이 십지경론을 번역하고 싶은 그 설레는 불심 깊은 왕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왕의 기대에 부응했었던 그 승려 관직, 그 승관의 관직을 갖고 있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통일 수 있다라는 재미가 있죠. 잠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은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북조에서 만들어진 승관제도가 통일신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통일신라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잠깐 여기에서 도유나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도유나는 실제로는 승관보다는 북조에서는 약간 명예직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게 이제 신라 가면은 실제로 관직 중에 하나로 딱 세팅이 되고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승통이라는 말도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근데 승통은 고려시대에도 쓰입니다. 의천
의천대사가 승통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승려 관직제의 큰 골자는 이 북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북조에서야 마찬가지로 신라 또한 왕직불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막 자기 그 뭐냐 왕의 이름에다가 막 되게 막 법흥왕 막 법을 흥기시키는 왕 막 여기가 바로 정토이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논의들도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남북조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왕과 승려들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입각한 어떤 대응과 반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봤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선행 연구 중에서 좀 흥미로운 가설의 영역에 가깝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 논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현장법사고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 화엄종 그 현수법장 대사입니다. 시대가 겹칩니다. 아시겠지만 시대가 겹치고 이분이 당연히 조금 더 위의 분이고 법장 대사는 조금 더 후대의 분이 하지만은 거의 이제 시간이 겹치면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온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현장법사가 지고 나서 법장대사가 역사의 무대 속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현장법사는 서유기의 주인공이자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인도 원전에 충실한 한역 번역자 그리고 가장 많은 경전과 아주 진지한 불교 연구로서 유명한 말하자면 그 불교계의 거두잖아요. 거두로서 알고 있고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의 전기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공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이 인도에서 천쪽에서 이제 불경을 가지고 넘어왔을 때 황제가 엄청나게 이제 당태종이 엄청나게 이제 환대를 하고 막 지원을 해주고 위대한 스님께서 돌아오셨다. 엄청 국가적으로 띄우거든요. 국가적으로 막 띄워가지고 막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약간 미심쩍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당 자은삼장법사전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황제가 자꾸 환속하라 그래요. 환속하라 그래요. 환속하라고. 황제는 또 법사가 조정이 645년입니다. 조정의 공부로서 중인을 만들마다 여기고 야, 세속으로 돌아가 정무를 도와달라. 지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은 말하자면은 현장한테 왕호천축국전, 그러니까 인도의 지역 풍속과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여행기를 써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황제는 현장을 대덕으로 본 게 아니에요. 멀리 넘어갔다 와가지고 서역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여행 지식자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갔다 온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써주고 너는 환속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저는 계속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48년인가 이때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육아사지론 100권 번역이 끝났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만나가지고 이 경전 번역 큰 번역 사업이 하나 끝났습니다. 막 말을 하니까는 또 환속하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말을 하냐면은 짐은 법사가 수보리의 여의를 벗고 그러니까 수행자의 어떤 가롯을 벗고 유마일 거사는 세속인이잖아요. 유마일의 소위를 걸쳐서 관직에 올라서 계체를 진술하고 조정에 앉아 도를 논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승려한테 되게 불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니네 대단한 일을 하고 왔고 유명해졌으니까 지원은 해주는데 그냥 환속하는 게 어떠냐라고 두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또 현장이 세상에 이렇게 절절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게 그래서 저는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당태종은 어느 정도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호의적이어서 뭐 나중에 이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현장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역시 불교가 좋긴 하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649년에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왔죠. 이 아들이 왔는데 이 당고종은 현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물론 실제로 책을 보면은 꽤나 이제 미사 여구가 있는데 막 미사 여구가 있는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산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막 미사 여구 막 나오다가 이거는 국가 돈 쏘긴 좀 그런데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미묘해지죠. 그러니까 현장이 불교 번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는 별개로 결국은 이 당시에 번역이라는 것은 대사업이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서 얘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결국 국가의 지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고 특히나 당고종은 도교를 불교보다 조금 더 중시했다는 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열심히 이 당고종하고도 뭔가 연줄을 닿아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계속 못 만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655년에 살짝 현장과의 교류가 세져요. 그때가 누구냐면은 이 당고종이 무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서 맞이했을 때부터입니다. 이 무부인이 누구냐면은 측천무입니다. 측천무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교류가 증가하고 656년에 무부인의 출천에 맞춰서 이제 왕권과의 개선을 좀 개선하려고 이제 왕 하면 이제 뭐 단기 출가 시키십시오 막 그런 가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한 8, 9년 지나가다가 664년이 현장이 사망한 해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사망하자마자 당고종은 모든 번역 사업, 지원 사업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해가지고 근면하게 막 번역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만, 근데 그 사람은 말하자면 펀딩 따르려고 정말 열심히 눈치 보고 다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점 권력에서 소원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현장 문화 규기로 이어지는 법맥을 우리가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법상종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많이 들어는 보셨잖아요. 법상종 역사가 몇 년일 것 같으신가요? 현장 이후부터 천상 포함 네. 70년입니다. 70년. 70년. 그러니까 100년을 못 갔어요. 법상이라는 게. 결국 그 텍스트들은 남아가지고 신라로 전해지고 일본으로 전해지고 연구는 계속됐지만 하나의 종파나 집단으로서의 연속성은 생각보다 규기 정도까지만 살아있었을 뿐 없어집니다. 그 전에 사실 유식 관련해서는 선론종이라는 게 있었지만 네네네. 오늘날은 활발하게 전승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절절함이 전 여기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상소문이 이 대자한사 3장 법사전에 상소문들이 막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을 때 보면 당연히 이 상소문들은 다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력의 이동 관계를 현장이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게, 후반부의 상소문 보면은 황제와 황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상소문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권력과 이렇게 친목을 맺고자 하는 그 처절한 노력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현장은 아마도 그가 살아있을 때부터 점차 중앙 권력에서 소원해졌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그 불교계에서의 명성도 아주 축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하냐? 법장대사가 등장을 해요. 670년의 일일 겁니다. 이 송고승전 5권에 보면은 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장이 누구냐면 의상대사의 사제입니다. 사제인데, 이제 이 사람이 측천무의 총애를 받아요. 측천무가 불교에 대해서 여러 고승들을 막 초빙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장이 금사자상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형상은 변하더라도 금이라는 본질은 여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측천무가 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 법장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측천무는 당고종이 죽고 나서 자기가 직접 황제위에 올라가요. 황제위에 올라가서 진짜 뭐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은 세상에 진짜 막 지 멋대로 했던 여황제인데, 이 사람이 불교계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게 불교계를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화엄종이 뜹니다. 화엄종이 뜨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당 좀 넘어서부터 법상종이 있었던 자리를 화엄종의 사상들이 어떤 주류 사상으로서 대체받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기 이민성 선생의 현장기 짧은 전성기에 대한 일고 권력자의 개입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논문에 나오는 논문, 이게 아직 출판이 안 됐을 거예요. 출판은 안 됐고 저는 발표문으로 받아서 읽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좀 불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되게 이해 안 됐던 구절 중에 요게 있어요. 송고승전 석원효전에 보면은 원효스님은 일찍이 의상법사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 현장 3장 자한의 문화에 들어가길 바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석의상전에서도 약관이 됐을 때 당나라 불교교에 크게 융성하다 소식고 원효법사 뜻을 같이 서쪽으로 유행하여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에 따르면은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나 둘 다 현장법사의 자은 문화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었다라는 걸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장 문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원효스님은 유학을 포기합니다. 의상스님은 법상의 스승이었던 지엄스님을 찾아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현장 스님을 침모했는데 한 명은 유학을 포기하고 한 명은 막상 찾아간 곳이 법상종 이 현장 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엄 스님을 찾아갔는가? 혹시 물론 이제 시기는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의상 스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당나라로 간 건 661년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 스님 살아계실 때긴 한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중국 불교계에서의 동향을 예민하게 눈치채고 있었다면은 어떠면 원효 스님이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법상의 정정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의상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가서도 현장 문화를 찾아간 게 아니라 지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은둔하고 있었지만 꽤나 이름이 알려졌어 종남산의 승려를 찾아간 이후에 이러한 그 현장계가 겪었던 어떤 부침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더 야하게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보통 우리나라의 불교가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사상적 정체성 화엄학에서 보통 찾잖아요. 그러면 이런 화엄학이 정착되게 된 연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정치적인 맥락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상상까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기록이 잘못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현장 3상 자한의 문화에 들어가길 바랬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록이 착각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민성 선생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정말로 그 시대에
아주 예민하게 변하고 있었던 그 불교 학계에서의 승려계에서의 그 권력의 부침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온 사람이 이제 의상의 화엄교학이 고려시대 때까지도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게 되는, 되게 불순하지만 재밌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네 번째 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밑에 써 있는 이부키 아츠시 선생의 논문에 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특히 동아시아 불교는 국가 권력의 비호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울타리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가 융성해지는 데 있어서 국가 시스템의 귀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필연적인 문제였겠죠.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승려들이 머무는 곳은 당연히 도시 근처의 절이었겠죠. 도시에 절이 세워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귀족 불교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엘리트고 연구 많이 하시고 행사도 잘 진행하시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분들은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돈 받고 있는 엘리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몸가짐이 방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율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상적으로도 말하자면 귀족의 지위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쉽고, 소위 말하는 불교적이지 않은, 소위 말하는 타락한 성직자로 이행되기가 쉽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불교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지적 엘리트를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교학적인 논의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속에서의 불교들이 귀족 불교로서 막 등장을 할 때 이것과는 달리, 야, 이런 짓 하지 말고 수행하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불교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도시 불교를 기점으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생깁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도시 불교가 극을 이루었던 6세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겨요. 도시 불교하고 그 산림 불교는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사양이네. 한중일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중일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이건 어쩌면 불교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막 지금 보면은 결국은 거의 관학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관학 비슷해진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번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교라는 게 결국은 깨달기 위한 거고 수행해야지 맨날.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사 해원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 이 승려가 맨날 주석서 쓴다고 하한 거랑 동한 거를 안 하는 거야. 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당신 하한 거 동한 거 안 하냐 그랬더니 울면서, 글 쓰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막 그런 식의, 말하자면 승려로서의 본분과 연구자라고 하는 것들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특히나 위대한, 소위 말하는 아주 이제 위상이 드높은 승려일수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하자면은 도시에 머물지 않고 산중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수행을 하는 무리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네들은 그네들끼리 나름 책도 만들어요. 이입사행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입사행론이라고 초기 선종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 촌스러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좀 이렇게 얕아요. 얕다고 평가가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고, 말하자면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율을 안 지켜요. 계율을 무시해요. 야, 니네들 왜 소승계 지키고 있냐? 그거 다 소승계다. 계율 지키다가 언제 또 닦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선종의 기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유행하고 두타행을 하고, 그러니까 걸식행 하는 거예요. 그 동네 내려가서 이제 밥 받고, 혹은 뭐라 그래야 돼? 스스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심이 아니라 도심에서 벗어난 곳, 소위 말하는 우리 해가 뭐 이런 뭐 해능 이전에 여러 스님들 있잖아요. 홍인 뭐 이런 분들의 계보가 바로 산림불교입니다. 이걸 보통 동산법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초기 선종으로서의 동산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도신이나 홍인, 해가의 법맥 등의 요런 분들이 말하자면 산림불교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이분들은 대부분 사도승이야. 사도승이 뭐냐면 스스로 계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찰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수계를 내린 사람. 이게 가능한 게 어디가 가능합니까? 대승불교는 가능해요. 대승불교는 셀프 수계가 가능하거든. 근데 원래 그 오늘날 이제 조계종에서 지키고 있는 그 계도 결국은 소승계이기 때문에 소승계는 반드시 비구인 스승에게부터 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그 뭐 소위 말해 인도에서부터 넘어와서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자기가 자급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동수행을 위한 스스로 농사를 짓는 생산활동을 해요. 이거 사실 계율에 안 맞는 거거든요. 계율에는 승려가 생산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기부터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자들은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숲속에서 은둔하는 수행자들, 산림에서 은둔하는 수행자들은 또 누구를 불러오냐? 당연히 신도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보더라도 이렇게 큰 절에서 막 혹은 큰 교회에서 막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막 목사님 스님 보다가 허름한 움막집에서 이렇게 뭐 이런 가난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보면 신심이 나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생깁니다. 주로 누구? 귀족 아녀자들. 귀족 아녀자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계율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에 대해서는 되게 용감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자 왜 못 깨달아? 여자 왜 못 깨달아?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또 그거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어느 집의 여식인데 이 사람이 이 스님 밑에서 인가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름 이 도시불교에서 국가지원과는 별개의 집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게 누구에 들어가냐? 칙천무 같은 불교를 좋아하는 왕기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해안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북종선으로 이야기되는 신수 같은 사람들을 왕실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국사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이제 국가의 일종의 아주 위대한 마스터로 또 이렇게 추대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국사로 추앙받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다시 계율 지키기 시작해요. 말하자면은 중앙 권력으로 흡수되는 순간 스스로 도시 불교도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들이 일어나요. 해능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승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반응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중앙 권력의 비호화에서 자신들의 어떤 불법을 아주 관료의 방식으로 홍보하였던 방식이 있나면은, 혹은 반대로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비대해진 불교도 승려들을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무리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어쩌면 이것은 불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북종이나 하택종이라고 불리는 도시불교화되는 산림불교가 득세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산림불교로서 소위 말하는 마조도일, 혹은 뭐 이제 석두 희청 같은 사람들이 또 산림으로 돌아가서
나름의 선풍을 지니고 또 다른 도신불교와 도시불교와 산림불교의 어떤 대비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산중의 도량창을 해서 동상본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선불교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회창패불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패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신라 유학생들 다 쫓겨나가지고 다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잘 살아남았던 게 바로 선종인 거예요. 이 이야기 아십니까? 일일부작, 일일불식? 요게 그 백장청규라고 백장스님의 그 선종 규율집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전혀 불교, 전통적인 불교 이야기 아니거든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예요. 말하자면은 산림불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국가의 비호 바깥에서 찾았던 인물들이 아예 경제적인 생산활동까지 스스로 보장하게 됨에 따라서 불교는 국가의 비호에서부터 멀어져서도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동아시아 불교는 왕의 비호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비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되게 이 재밌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선종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세속사에 단절된 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반인 거지 이것 자체로서 정립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네들이 주목되고 발굴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런 특징들을 찾아다니던 대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이즘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그 당시에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변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이 본질적인 불교입니다를 찾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변화성 속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모습들 저 그거 되게 재밌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님들도 가나선 안 하고 마음 챙김을 한다. 비파사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계종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엄청 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왕과 승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애초에 불교가 갖고 있는 대단히 강력한 유동성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가변적인 내용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것이 단순히 순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